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요즘 날씨가 많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벌써 4월 중순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는 내내 비가 오고 요즘은 바람이 봄바람 같지 않고 약간 뼈를 파고들더라고요. 원래 지금쯤이면 다들 봄답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꽃놀이 많이들 갈 시기일 것 같은데 아직 날씨가 안 풀려서 꽃놀이를 가기도 애매하고 가도 추워서 제대로 못 즐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날이 풀려서 살랑살랑한 봄옷들 입고 싶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이잖아요. 그 덕에 계절별 옷을 다 입을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적도 지역이나 극지방의 경우는 계절이 한 계절뿐이거나 특정 계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처럼 계절별로 날씨별로 옷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별로 상황별로 모든 종류의 옷을 다 입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더운 날씨 최소한으로 입는 것부터 매섭게 추운 날 온갖 따뜻한 옷으로 중무장하기까지 이런 것도 하나의 축복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축복에 감사하며 오늘도 악마단 프라다를 입는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중간고사 전 마지막 방송인데요.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정준일이 부릅니다. 괜찮아. 무한도전 토토가에서 이정현이 들고 나와 화제가 되었던 백. 이 가방을 몇 개나 갖고 있느냐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백. 명품 중에 명품, 장인 정신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브랜드. 오늘은 세계 3대 명품 그 마지막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지금의 그 이미지가 생겨나기까지 정말 많은 수장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창시자 티어리 에르메스부터 그의 아들, 손자, 손녀 사위 이 모두가 에르메스의 역사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들인데요. 한 명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시자 티어리 에르메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창시자 티어리는 파리에 자신의 가게를 갖는 것을 소망해 왔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작은 가게를 얻게 되고 그곳에서 티어리는 작은 마구상을 운영합니다. 당시는 1800년대 초반으로 아직 자동차보다는 마차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시기였어요. 티어리는 하나의 안장을 만들어도 최고의 품질로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품을 제공하자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요. 이런 그의 정성이 빛을 발한 것은 1842년이었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치수로 만들어진 안장을 사용하던 프랑스 루이 필리프 왕의 아들이 낙마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이후 사람들은 정확한 치수에 완벽하게 재단된 안장을 찾게 되었고 바로 티어리의 매장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이후 다른 마구상들도 이런 품질을 추구했지만 티어리의 정확성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매장을 알린 티어리는 1867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1878년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부턴 그의 아들 샤를 에밀 에르메스가 기업을 잇기 시작하지요. 샤를 또한 아버지 못지않은 솜씨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1878년 파리 세계박람회에서 아버지에 이어 또 1등을 수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의 뛰어난 감각으로 왕실을 비롯한 귀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습니다. 그런 뒤 1902년 가업을 두 아들들에게 물려준 뒤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지요. 이때 이를 물려받은 아들 중 둘째 에밀 모리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사업차 미국을 방문하던 중 캐딜락에 사용된 지퍼를 처음 접하게 되고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 지퍼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독점권이 덩달아 따라왔지요.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지퍼를 갖고 그는 자동차 여행용 백 에르메스 최초의 가방인 볼리드를 선보입니다. 이 가방은 세계 최초로 지퍼를 달고 나온 가방이기도 해요. 이후 그는 점점 발달해가는 교통수단과 기계 문명을 보며 더 이상 마구 용품의 시대가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눈치채게 돼요. 이후 빠르게 여행과 생활용품으로 주요 품목을 변경하며 시대의 흐름을 대비합니다. 가방, 벨트, 장갑과 의복, 손목시계, 자동차 소품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 나가지요. 하지만 이런 바뀌어가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딱 한 가지 그가 절대 바꾸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인정신, 전통적인 수작업과 소량 생산주의입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에르메스의 전통이기도 해요. 여행 소품으로 메인 상품을 바꾼 에밀 모리스는 예전 마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에르메스의 전통을 버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여 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 중 말 제갈 모양의 팔찌, 필레드셀을 통해 그 전통을 계승합니다. 또한 에르메스 하면 빼놓을 수 없죠. 스카프 라인의 탄생에서도 마구 용품을 팔던 옛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는 승마용 블라우스에 썼던 실크로 스카프를 제작하며 최고의 품질을 내놓게 됩니다. 이후 에르메스의 사업은 에밀 모리스의 사위인 로베르 뒤마에 이어지는데요. 건축 학도를 꿈꿨던 그였기 때문에 이전에 에르메스 사람들 못지않은 감각을 갖고 있었던 그는 붓가의 닷과 쇠사슬의 영감을 얻어 배사슬 모양의 팔찌를 탄생시킵니다. 샹당크르라고 불리는 이 디자인은 팔찌로 시작해 곧 에르메스 제품 전체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에르메스의 클래식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 명성을 이어가던 에르메스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 것은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가 에르메스의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사람들이 이 가방을 켈리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에르메스에서는 아예 가방 이름을 켈리백이라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에르메스 하면 버킨백을 빼놓을 수 없죠. 1978년 로베르가 작고한 뒤 사업을 물려받은 아들 장 루이 뒤마는 공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며 에르메스를 위협하는 다른 브랜드들 사이에서 젊은 이미지를 구축해 에르메스의 제2의 전성기를 열고 있었는데요. 출장을 가던 비행기에서 만난 당대 최고 배우 제인 버킨과의 만남으로 역사적인 가방을 내놓게 됩니다. 당시 켈리백에는 주머니 없이 수납 공간이 하나로 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제인 버킨이 뒤마에게 알리게 된 거죠. 이에 뒤마는 버킨에게 직접 가방을 디자인할 것을 제안하고 실용적 목적으로 탄생한 이 가방은 에르메스의 대표 가방이자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품으로 현재까지 명성을 이어갑니다. 에르메스의 장인 정신은 에르메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버킨백의 제작 과정을 보면 각 가방은 각각 한 명의 장인이 맡아 제작하게 되고 은퇴를 하기 전까지 가방 제작 자신이 만든 가방의 평생 책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의 수선을 책임져요. 가방 제작 당시 사용했던 가죽과 같은 해에 보급된
최대한 같은 가죽으로 수선하고 초기 상태를 유지해주죠. 이런 장인 정신이 에르메스의 희소성을 높여주고 명품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상 제작 진행의 박소민, 기술의 이상화였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고 만나요. 안녕.